네, 0.28. 대한민국 1월 구인 배수입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28개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100명이 취업시장에 뛰어들면 거기에 28개의 자리밖에 없고 나머지 72명에겐 아예 처음부터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0.28이라는 차가운 숫자가 바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2025년 취업의 민낯이자 현실의 이름일 겁니다.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는 말조차 아예 꺼내기 힘든 분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구인배수 0.28.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취업전선을 뛰어든 사람에게조차 한 명당 0.28개의 기회밖에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 과연 청년들이 원인을 제공한 게 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학원이다, 과외다. 고등학교 가서는 이름만 자율인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거쳐 겨우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갓 사회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의 사회 구조에 대한 잘못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0.28이라는 숫자로 청년들을 몰아넣은 건 그렇다면 누군가요? 적어도 지금 비난받고 있는 2030 청년들은 아닐 겁니다. 몇십 년 동안 투표권을 행사하고 또 사회가 나갈 길을 정해온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현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대학만 가면 남들 사는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청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몰아붙이는 건 일종의 정신병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실 이 구인배수 이야기 안 할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0.28이라는 숫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구인배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게 낮습니다. 또 과거와 비교할 때도 엄청나게 낮은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똑같다는 말도 또 나 때도 힘들었다는 말도 둘 다 거짓말이란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비극적인 숫자에 대해 당연히 많이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굳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었죠. 모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굳이 제가 더 한마디 얻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구인배수를 쳐보고 나서 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다루는 공중파도 지상파 뉴스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튜버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째서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이 사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바로 그래서 다루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사실은 이 문제는 모두가 같이 이야기해도 부족한 문제일 겁니다. 오늘은 구인배수 0.28의 의미 그리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릴 겁니다. 누군가를 탓하라고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다고 달라질 게 없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이 원인을 짊어지고 있는 세대, 사회를 이렇게 만든 그 세대는 자신들이 원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장하는 대한민국만 경험해왔던 세대이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의 목적은 그러니까 구인배수 0.28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당당하라는 당부의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축소 사회, 이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8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낮은 건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취업이 어렵다고 하면 나오는 이야기에 꼭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다른 나라도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 때도 힘들었어 라는 이야기죠. 일단 앞에 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은지, 다 힘든지, 나가서도 힘든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겠습니다. 2024년 구인배수는 1.25입니다. 이상하죠? 저출산 고령화로 망해가고 있다는 그 일본의 구인배수라는 게 이렇게 높다니 이거 혹시 조작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100명이 구직시장에 뛰어들면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다 주고 모두 다 취업을 시켜주고도 일자리가 25개가 남는다라는 겁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이죠. 한경연은 OECD 국가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의 한참 낮은 수준으로 OECD 31위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OECD 전체 회원국 수는 참고로 37개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6개국 뿐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똑같다, 어딜 가도 똑같다는 이 말, 이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었네요. 사실이 아니면 그럼 뭘까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면 그럼 그 나라로 나가라는 좀 순화시켰는데 말이 나오는 순서가 됩니다. 대한민국을 떠나버려라 이렇게 가혹하게 대답을 하곤 하죠. 그리고 이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는 잔인함, 그리고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는 이런 천박함이 쌓여서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이 떠나라고 말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출산율도 있겠죠. 이 나라가 살기 힘들면 나가버리라는 말, 떠나버리라는 이런 몰상식한 협박 때문에 이미 살기 힘든 사회를 겪고 있는 청년 세대가 미래 자녀 세대를 이 땅에 살지 않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다른 나라도 똑같다는 말을 한번 검증을 해봤으니까 옛날에도 힘들었다는 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구인 배수 흐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옛날에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때도 힘들었다, 어딜 가도 똑같다는 말은 사실 네가 나약한 거다, 네가 문제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 없는데 너만 힘든 거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보셨다시피 사실이 아니죠. 1번 보여드렸다시피 어딜 가도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인 배수는 옆 나라 일본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에게 영향이 큰 청년 고용률의 경우 OECD 꼴찌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2번 나 때도 힘들었다는 분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구인 배수는 지금 IMF 시절과 비슷할 정도로 낮습니다. IMF 경제 충격은 꽤 빨리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청년들한테만 닥쳤던 충격도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2030들에게 닥친 취업 겨울은 IMF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자, 1번과 2번 종합하면 지금 2030이 마주하고 있는 취업난은 전 세계적으로도 또 예전에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혼자서 실패하면 그건 그 개인의 문제겠죠. 하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회의 문제인 겁니다. 그 사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사상 최초로 미국의 최대 해외 투자국이 됐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쟁쟁한 나라들이 세계에 아주 많죠. 일본, 독일, 중국, 캐나다 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을 모두 다 꺾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한 겁니다. 대단하죠. 물론 우리는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또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미국에 투자했어야 할 정도냐는 질문입니다. 대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들여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바로 이 공장이라는 건 바로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몇몇 공장에는 직접 기공식에 참여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우리나라 전자기업들이 해외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면서 격려하는 분위기마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하는 면이 분명 있고 우리나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식의 대규모 해외 투자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일자리 감소를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본사는 고부가치 연구개발 인력만 소수 채용하고 대규모 생산 관리 인력은 현지에서 뽑게 되니까요. 네, 결국 이런 신규 일자리 유출로 인한 피해는 취업층인 2030이 직격으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일자리 유출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 이런 결정을 한 대기업들을 비난하거나 성토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이익 집단이고 이익 집단인 이들에게도 분명한 행동 동기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대체 왜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같이 큰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모두 다 꺾고 미국에 투자할 만큼 미국으로 달려갔던 걸까요?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해서 버는 돈이 많은 게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 못지않은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 적대적인 정치 문화일 겁니다. 반도체 산업의 예만 들어서 빨리 짚어보도록 하죠. 칩스 액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은 이 칩스 액트를 몇 달 만에 통과시키고 막대한 보조금을 준다면서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해 왔습니다. TSMC도 삼성도 또 SK 하이닉스도 눈앞에 걸린 보조금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전혀 파격적인 규모가 아닌 거죠.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설비 투자도 인재 확보도 시장 선점도 속도에서 지면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을 글로벌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쟁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심한 일이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완화, 세금 감면, 연구개발 지원 등의 물론 찬성과 반대가 갈릴 수 있는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경쟁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과 일본, 대만이 하는 수준만큼은 그 속도를 맞춰줘야 우리나라의 공장을 더 짓고 투자할 생각이라도 더 할 수 있겠죠. 그 사이 우리나라가 옳고 그름의 늪에 빠진 사이 기업들은 확실한 보장을 더 빨리 지원하는, 물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그 보조금도 재협상하게 되긴 했지만 미국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패키징 공장을 미국에 짓는 SK 하이닉스도 있죠. 또 다른 기업들도 포함하면 적어도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개의 일자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휙 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수만 명이라고 말해보겠습니다.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었던 그 미래 전체가 한 번에 사라진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와 경쟁하는데 정치권의 담론 수준은 우물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는 그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에 담긴 평범한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이 잔인한 문화 자체일 겁니다. 먼저 산업재해부터 말해볼 건데요. 2022년 기준 산재 사고 사망 만인율은 2021년 OECD 가입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38개국 중 34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 사망 만인율은 1970년대의 영국보다 못하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국가와 비교할 때도 30년 뒤처져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는 인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임금 체불을 말해보겠습니다. 2024년 임금 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대단하죠. 2조 원씩이나 임금도 안 주고 사람을 쓰다니. 전년도보다 15%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일본 노동기준감독소가 처리한 임금 체불액은 약 970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2023년 임금 체불액인 1조 7,845억 원에 비해 대략 18분의 1인 수준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일자리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고 무한 경쟁을 조장해서 평범한 삶을 마치 실패한 삶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일자리들에 대해서 네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네가 실패했기 때문에, 네가 부족해서 그런 일자리를 가졌기 때문에로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이런 비틀린 문화가 가장 기저 원인이겠죠. 돈도 못 받고 몸도 다치느니 구직을 포기해버리기도 되겠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안 주는 걸 겁니다. 또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으니까 다치고 죽는 사람들은 그저 치워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여전히 산업 현장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인데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경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들어오는 돈을 미래 세대를 위해 재투자해야 희망이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두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2천조 원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마련하러 빌린 돈입니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 보유 비율은 주요 경제국들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계가 부동산에 몰빵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때문에 매달 빠져나간 돈이 막대해지게 됩니다. 가게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그런데 미시적 차원에서 틀린 선택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 부동산이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무언가를 재생산해내는 그런 자산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미래 세대에게 재생산 수단이 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가령 가계부채가 더 낮다면 사람들은 더 소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내수를 의미하죠. 혹은 이 부채 여력을 집이 아니라 재생산 수단에 투자했다면, 예를 들면 교육이라거나 아니면 생산시설 투자에 썼다면 그건 두고두고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힘이 됐을 겁니다. 부동산에 매몰된 경제구조가 지나친 가계부채로 이어지고 청년 고용 또한 악화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걸 겁니다. 네, 지금까지 크게 원인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치권은 이념에 사로잡혀 이 유출을 그저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정당히 대우하지 않는 문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산업재해, 임금 체불 수준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심지어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가 부족해서 그런 일자리에서 일한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 공부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는 그런 몰상식한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몰빵해서 회전력이 떨어지고 있는 경제 구조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성세대들은 비난은 매섭다 못해 난도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죠. 지금의 사회를 만든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세대가, 즉 이 사회를 만든 세대가 공부만 하다가 사회에 방금 나온 2030에게 일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뒤에 취업하지 못하는 건 다 너희들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말이죠. 일을 시키면서 욕을 하는 건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미래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뒤에 욕을 하는 건, 이건 듣는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는 수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는 나 때도 그렇으니까 징징대지 마라 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또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원금이 많으니 그렇다, 굶겨와야 정신 차린다, 이런 말인데요. 누가 들으면 지원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 줄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은
지원금이라는 게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저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인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현장은 어딜까요? 임금 체불이 2조 원이 넘는 현장? 아니면 산업 재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몰상식의 이유는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와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내야 할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 주 원인일 겁니다. 2021년이죠. 대한민국의 인구는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70년간 성장 일로를 걸었습니다. 즉 70년간의 문법이 대체로 비슷해 왔다면 지금부터의 시대는 다른 언어로 다른 문법으로 쓰여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백미러로는 미래를 볼 수 없고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뀐다면 당연히 마인드도 바뀌어야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으로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들죠. 따라서 그들을 역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어쩌면 2030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저는 사실 이 방송을 누가 듣게 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취업이나 이직이나 이런 갈림길에서 좀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부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2030 세대에게 없습니다. 이 시대를 만든 사람들에게 있죠.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느 때에나 어느 사회에서나 심지어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도 당연한 인간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많이 실패할 겁니다. 기존 이 시대를 살아왔던 기성세대들보다 더 많이 실패할 것이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많이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지금 숫자가 그러니까요. 성장사회에서 축소사회로 우리는 성장보다 배분이 주제가 되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게 될 그 수많은 실패의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이 당당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하고 싶어서 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 구조를 고쳐야 한다거나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관적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의 대다수는 이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입니다. 또 미시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더 노력해야 한다거나 여러분이 실패의 원인이라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2030은 대학만 가면 뭐라도 바뀐다는 거짓말을 들어가면서 10시간씩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세대들이죠. 제가 하려는 말은 먼저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공에도 그리고 그 실패에도 당당하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니니까요. 그건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론입니다. 혼자 실패하면 그건 개인의 잘못이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있으면 이건 시스템의 잘못이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잘못이다. 노력이 부족해서다. 눈이 높아서다. 다른 나라도 똑같다와 같은 무지한 질책에 지지 말고 그게 공부든 자격증이든 취업이든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죄책감 없이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키를 좀 녹음을 해볼까 합니다. 쿠키, 방금 녹음이 끝났는데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죠. 저도 라떼는 이런 거 해도 돼요? 저 수능 볼 때는 70만 명인가 아마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20만 명이라고 해요. 아시죠? 24만 명 뭐 이 정도? 한 달에 2만 명 정도 태어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10년, 앞으로 15년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수능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학교 이야기를 좀 해보면 많은 대학교들이 없어지겠죠. 이게 쉽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수의 교원도 있고 또 교직원도 있고 이 재단의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의 교원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할 거예요. 그건 이제 인구학적인 이야기였고요. 오늘 한 이야기는 사실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하던 이야기였어요. 지금 우리 세대,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있는 세대는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요, 대한민국이 아니겠죠. 대한민국이 아닐 거예요. 저는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이만큼 심한 그 경쟁을 통해서 사회에 배출된 세대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비슷한 나라로는 중국 정도가 있겠지만 중국은 이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커서 모든 세대가 강력한 경쟁에 내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대체로 다 서울에 사니까요. 사람들이 뭐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학창 시절을 굉장히 높은 강도를 버티면서 사회에 배출된 사람들일 거예요. 이들의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영어도 너무 잘하고 뭐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에도 민감하고. 근데 이렇게 교육을 강하게 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학생들, 청년들 세대한테 약속했던 건 뭐 가령 이런 거죠. 좀 천박한 말. 예전에는 좀 더 천박했어요. 대학에 가면 뭐 공부하면 뭐 너의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말한 선생님들은 잘 살고 계시나? 저는 이런 농담은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도덕적인 결벽주의자는 아닌데 기준이 있어요. 예. 내 기준이 아니면 아닌 거지. 심지어 사실도 아니고. 공부랑 배우자 얼굴은 상관이 없죠. 예. 상관이 있나? 죄송해요. 연구 결과를 본 건 없어서. 아무튼 이런 세대들을 만든 건 우리 사회죠. 그리고 얼마 정도는 작동도 했어요. 가령 공부를 통해서 신분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경제적인 신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성장사회인 2021년 이전에는 분명히 존재했죠. 지금도 물론 공부로 그 문이 많이 좁아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신분을 바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이들을 경쟁으로 내몰면서 약속했던 건 사실은 뭐 배우자 얼굴을 말하기도 했지만 뭐 직업 같은 게 있겠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재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은 어떤 암묵의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시작인 직업조차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열심히 달려서 왔는데 딱 왔더니 도착점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잠깐 앉아 있었더니 너네 잘못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너무 화가 났었어요. 우리는 이 다음 세대 우리 사회의 희망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이게 바뀔 거라는 생각도 저는 하기가 힘든 게 너무 뭐라 그러죠. 심지어는 막 죽어봐야 된다. 너네는 고립시켜야 된다. 막 2030은 내가 썩었다. 막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랬냐고. 뭐 어차피 투표해봤자 2030은 표도 별로 안 돼서 아무것도 못 바꿔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은 뭐 거리로 나서서 뭐 화염병을 던져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봤자 바뀌는 건 없어. 왜 없냐? 그때는 당신들은 수가 많았잖아. 근데 지금의 2030은 너무나 적죠. 적게 태어났으니까요. 당연히. 우리 사회는 아마 연금개혁에도 성공하지 못할 걸로 생각이 돼요. 예. 왜냐면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맹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면 뭐 내란 선동인가?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저 내란 선동하는 거 아니고요. 선동도 선동이 먹히는 사람이 해야 선동이지 나는 그냥 개소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을 하려면 당연히 정치권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건데 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표가 제일 많은 세대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표가 더 중요하겠죠. 2030의 표를 얻어서 어디다 쓰죠 도대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연금개혁이든 그게 의료개혁이든 그게 무슨 개혁이든 간에 청년 세대에게 좋은 방향으로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하기가 힘듭니다. 안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마인드셋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니들이 내 몸은 어디에 가둘 수 있어도 내 정신은 어디 가둘 수 있겠어? 뭐 그런 거? 정신론적인 승리인 거죠. 그래서 항상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면 저도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인가 학교에서 하는 그 커리어 상담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 20살, 21살, 22살 막 이런 친구들이 왔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살더라고요. 나는 20살, 21살 때 나는 롤만 했지. 리그 오브 레전드 하고 스타크래프트 2 하고 이랬는데 무슨 막 로스쿨 그리고 무슨 공인회계사 시험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거 1학년 때부터 막 그런 거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친구들이 다 잘 되기는 뭐 쉽지 않겠죠. 그런 거 보면서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잘 안 되면 이제 욕만 먹어. 니들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말이죠.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냥 좋게 좀 하자고 뭐 그렇게 그냥 뭐 하나 그냥 수틀리면은 가가지고 그냥 멍석 말아가서 그냥 죽을 때까지 패야지 그냥 아니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어떤 무슨 기사를 읽어서 그래요. 아니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뭐 정치인이에요? 뭐 대통령 나간대요? 뭐 그런 공공에 있는 그런 일을 한대? 음주운전 좀 할 수도 있지. 그냥 개인이면. 아니 그게 옳단 말이 아니야. 사람 실수를 하고 처벌을 받으면 사회적인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죽여야 돼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하고 뭐 딴 것도 뭐 몇 개 더 했는데 뭐 대통령 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너무
잔인한 것 같다. 서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니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 그냥 어차피 여기까지 다 들으실 분들 별로 없을 테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이 잘 됐으면 좋겠네. 그래서 편집을 해서 빨리 올려야죠. 2월 10 며칠이죠 오늘이? 아마 2월 16일인 것 같아요. 이제 겨울도 끝나가네. 봄이 곧 옵니다. 네, 봄이 되면 대체로 북반구의 경기가 좋아져요. 대체로 그렇죠. 왜냐면 이제 땅이 녹아야 공사가 시작을 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이 그렇게 대체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장은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경제는 아무리 뭐 삼전이 있고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고 해도 건설 경기에 많이 따라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중국의 건설 경기입니다. 왜냐면 중국 건설 경기가 돌아야 중국의 내수가 돌고, 중국의 내수가 돌아야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최근 중국 경제가 좋지 않았죠, 몇 년간. 하지만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소비가 살아나는 모양 보여주고 있고, 또 건설 면적 이런 것도 보면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그 훈풍이 미쳤으면 좋겠고, 이 취업 문제도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그리고 이 녹음 시간이 너무 긴데? 그래도 뭐 편집하면 되니까. 그리고 편집을 뭐 내가 하지 뭐 듣는 사람들이 하나? 내가 힘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그 캡틴 아메리카, 그 새로 나온 영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이걸 보러 갔는데 이게 마블에서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뭐더라? 팔콘 앤드 윈터 솔저? 맞나요? 윈터 솔저 앤 팔콘인가? 아무튼간에 그 버키랑 이제 샘 윌슨이 나오는 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 뭐라 그럴까요? 약간 프리퀄 같은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거를 좀 보고, 또 이터널스도 보고. 이터널스라는 영화 알고 계신가요? 마동석 선생님이 나와서 주연했던 영화인데, 이것도 보고 해야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마블은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 대중적인 호응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일단은 즐길거리로서의 단점은, 너무 그걸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옛날에도 마블은 그랬지만 그때는 영화만 보면 됐거든? 근데 이제 드라마도 봐야 된다는 거야.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그 캐릭터도 좋아해야 된다. 뭐 그런 사람만 이 영화관에서 재미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배짱 장사를 하는데, 그게 좀 힘들어 보여요. 특히 이터널스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팔콘에 대해서 약간만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 샘 윌슨이라는 캐릭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팔콘이라는 캐릭터성도 좋고, 이분이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를 넘겨주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체성을 고민했던 부분도 참 좋았어요. 근데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는 그것들이 많이 증류가 돼버렸다 그럴까? 많이 날아가 버렸다 그럴까? 희석됐다 그럴까? 증발돼 버린 것 같아. 그래서 캐릭터가 너무 평평해지고 오히려 드라마보다 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한 회에 40분이고 6회였으니까 240분이었거든요. 그럼 몇 시간? 4시간이냐? 차라리 그걸 잘 편집하는 게 이번 영화보다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가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그 매력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빌런은 아주 괜찮았죠. 네. 레드월크가 나오는데 이 빌런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라 말 거냐 하는 말을 좀 최종적으로 해보면, 보러 갈 사람들은 보러 갈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심심하면 보러 가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 심심하면 그냥 집에서 누워서 넷플릭스 보세요. 넷플릭스 뭐 재밌는 거 많잖아요. 이온 숙녀 캠프, 그래 그거 보십시오. 예, 그거 보고 나는 솔로 그런 거 보세요. 예, 그럼 될 것 같아요. 쿠키 이야기를 좀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무튼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는 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